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 과장법입니다. 그냥 조그마한 사건인데도 괜히 그 옆에서 A가 본 일이 B, C, D, E까지 넘어가면요. 그게 원래 사건보다 커져 있거든, 항상. 그래서, 말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얘기하듯이 금방 순식간에 막 해가지고 과장 되게 커지죠. 그래서 어떤 친구가 들길을 가다가 두 사람이 손만 잡았는데 나중에 뒤에 가니까 잠자리에 들었더라 이런 표현까지 나오게 되죠. 이 표현은 사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과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문장에서 가장 제일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게 과장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쓰기 때문에 문장의 기본에 충실할 때 과장법을 굉장히 주의하라는 뜻으로 이 과식이라는 장을 하나 집어넣어 놨습니다. 근데 원래 문학에 있어서 과장법을 쓰면은 그거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독창성이 없고. 그래서 이제 독창성이 없는데 독창성이 있도록 만드는 게 괜찮은 과장이죠. 과장을 예, 딱 알만. 그러니까 앞에 뭐라 얘기했냐면은 과장법을 이용하여 문장을 수식하는데 과장은 절제가 돼, 절제. 지나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절제와 균형. 이게 제일 중요한 과장법의 키포인트입니다. 아파서 죽겠다 하면은 너무 지나친 표현이거든요. 그죠? 그냥 얼마 정도 아프다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일상적으로 늘 쓰고 있는 표현이 아파 죽겠다거든요. 죽는다는 표현은 엄청난 표현인데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이렇게 익숙한 말로 든단 말이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무서운 말입니다. 그게 아파서 죽는다는 건. 또 친구들하고 말하다가 갑자기 너무 화가 날 때는 죽어볼래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살인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런 엄청난 표현인데도 우리는 그냥 평소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 버린단 말이죠. 근데 문장을 쓰는 사람은 그런 문장을 쓸 때 주의 깊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글 쓰는 사람은 말 그대로 고급진 언어를 좀 쓰고 알맞고 적재적소에 맞는 말을 써야 문장가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과장법이라고 하는 것은 늘 쓰고 있지만은 절제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수식을 할 때는 수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짓으로 꾸미는 건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실된 마음으로 써야 그게 그 올바른 표현이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소설을 선택하면은 좀 거짓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 안에 내용은 허구인데요.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면 그건 엉터리 소설이 되는 거지. 그럼 안 읽히게 되죠.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판타지 소설 같은 경우는 어른들이 보기에는 엉뚱한 소리 같거든요. 그래서 안 읽힌단 말이죠. 우리는 어른들은 사실인지 아닌지를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지나신 판타지를 하고 나면 우리한테는 안 받아들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소설에서도 그런 게 늘 있죠. 소설이나 시에서도 다 있습니다. 모든 글에서 다. 빨갛게 되어 있는 게 없네요. 내가 표시해놨는데 안 가져왔네요. 자, 읽어볼게요. 뭐 이제 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라는 앞에 접두사라는 거는 이제 공부를 해봐서 잘 아실 겁니다. 형이상학이란 말 아시죠? 형이상. 또 반대말이 뭐죠? 형이하잖아, 그죠? 요거는 앞에가 형이상자 앞에 말이 짝을 이루는 게 형이하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무릇 형이상이라고 하는 자 그것을 위 일러서 도라고 부른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형이하라고 하는 것을 일러서 기라고 한다. 기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그릇이라는 뜻이죠. 이건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와 기가 있단 말이죠. 형이상이라는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사물로 눈으로 확인될 수 없는 모든 것을 형이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면 사랑, 행복 이런 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이건 형이상학적인 거죠. 그래서 형이상학적인 것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걸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죠?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척도가 없고 기준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사랑이라고 모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 사람들이 안단 말이죠. 특정한 영화를 봤는데 아, 저건 정말 두 사람이 사랑하는갑다라고 느끼게 되지요. 이런 것들은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면 답은 못하지만 구체적으로 못 나타낸단 말이죠. 그래서 그 형이상을 말하는 것을 도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형이합 구체적인 사물보다도 형이상적인 측면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보이고 구체적이니까 그걸 행할 수도 있지만 안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지요. 그래서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도라고 부른단 말이죠. 도와 기가 있습니다. 신도 난모. 그래서 현상의 그 신비한 형이상에게 그 신비한 도리는 그러니까 신도잖아, 그죠? 신도 형이상하게 아주 신비한 도리는 난 어렵다는 말이죠. 모방하기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형이상하게 신비한 도리는 모방하기가 어려워서 정은불능추기 극입니다. 그 궁극을 기는 그거 아닙니까? 그 궁극을 쫓아가기가 불능 능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정이죠. 세밀하단 말이죠. 아무리 정밀한 언어로 표현하려고 해도 그 궁극을 쫓아가기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형이상학적인 것을 놔두고 아무리 세심한 언어로 말을 해도 궁극적으로 표현을 못합니다. 사랑을 아무리 세밀한 언어로 표현해도 못합니다. 그죠? 그런데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불교에서 말하는 불립 문자라고 하시죠. 아니불자에 세울립자에 문자, 글을 문자에 글자 사자. 이거는 불입 문자는 말을 하지 문자로 세울 수 없는 것을 말한단 말이죠. 그럼 문자로 세울 수 없는 것은 뭐죠? 불입 문자가 뭐죠? 도란 말입니다. 도. 그래서 성녀들이 말해주고 있는 불입 문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말로 형상화할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글을 쓰고 있는 이 글 쓰는 행위는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글을 통해서 이 소설 안에 이 소설의 내용의 주제가 사랑과 행복이라는 것을 형이상학적인 것을 끌어내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기입니다. 형체가 있는 그릇은 이사 앞에 있는 요글자고 신도 난모하고 형기 이사는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앞에는 형이상학적인 것, 뒤에는 형이하학적인 겁니다. 그래서 형체가 있는 그릇과 같은 것은 기는 묘사하기가 쉽다는 얘기죠. 묘사하기가 쉬워서 장사 가득 유기진이라 그 진실된 것을 비유해서 얻을 수 있단 말이죠. 가히 얻을 수 있단 말입니다. 웅장한 말로서 어떤 말로서 표현해가 그 진실된 비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뭐 컵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표현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 컵은 요거만하다 말입니다. 조그만하다 말입니다. 그죠? 근데 이 조그만한데 만약에 이 컵 안에 들어있는 커피가 송 사장님이 매번 우리한테 사주는 겁니다. 근데 요만한 밖에 안 담겨 있는데 마음은 하회와 같이 큰 것을 느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이 컵은 하회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컵 안에 있는 양보다도 과장되게 표현된 거죠. 뭐가 들어간 거지요? 마음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마음이 들어가면 실제 그릇 크기보다 커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실제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보다도 과장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요. 장사 가득 유기진이다. 그 진실된 것을 비유하는 것을 가히 얻으면은
웅장한 말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걸 이 컵 조그만한 데 있는 게 어떻게 하여와 같을 수 있나는 거죠. 하여와 같을 수 없는데 하여와 같이 만들기 쉬운 것이 뭐란 말이죠. 형이하학적인 거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비장단 이자난이 난이 이다 귀자죠. 귀자요는 귀가 아니고 따름이라는 뜻입니다. 뭐면 따름이다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요걸 귀자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재능 있는 작가잖아요. 재능인 작가의 재능이 아니다는 겁니다. 짧고 긴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면 재능 있는 작가의 재능이 뛰어났느냐 모자라느냐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란 말이죠. 이 도와 기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어렵고 쉬울 따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작가가 저 작가가 재능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재능이 뛰어나다 모자라다라는 말이 아니고 이 사람이 그 사물의 이치를 어떻게 깨쳤느냐 깨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그 사물을 보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똑같은 사물인데 저 사람 눈에는 저렇게 보이고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죠. 그거는 결국 뭐란 말이죠. 사물을 보는 도의 이치를 깨쳤느냐 깨치지 않았느냐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은 자기가 그 사물에 깊이 빠져 있고 깊이 연구하지 않고 또 세밀하게 관찰하지 않은 상태로 표현한 과장은요. 그것은 너무 지나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진실된 것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진실된 것이. 따라서 자천지지강 하늘과 땅 사이에 강 내려온 겁니다. 땅 사이에서 생겨난 것으로부터 예입성모 성은 소리죠. 모는 모양입니다. 소리와 모양을 꾸미게 되는 겁니다. 미리 들어온다는 말이죠. 꾸미게 되면은 그 문사는 그 문에 그런 소피 꾸미게 되는 거. 피라는 것은 꾸민다는 말입니다. 덧붙인다는 얘기죠. 덧붙이는데 글로 표현할 때는 그러니까 소리하고 모양들이 자기한테 이제 예견되게 들어올 때는 미리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리하고 모양이 내한테 온다는 말입니다. 어떤 소리든지 들린단 말입니다. 모양도 보일 때 그것을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하면 뭐가 되냐면요. 과와 식이 항상 존재한단 말입니다.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물들은 내가 보는 사물을 그대로 있는 대로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참된 표현인데 글로 문장으로 쓰려고 하면 항상 그걸 꾸미려고 한다는 거예요. 꾸미려고 좀 과장되게 한다는 거죠. 과식이 항상 존재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수, 시, 서, 아은 시경과 서경에 우아하게 말했던 언어들은 풍과 풍채와 격식으로 세상을 가르쳤다는 거죠. 세상을 교화했는데 사필의 광 그 일에서는 반드시 마땅하게 넓어진단 말이죠. 넓은 사례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겁니다. 특정한 말을 할 때 그냥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례를 끌어오다 보니까 그 사례와 관련되어 있는 말들이 자꾸 과장돼 덧붙어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말을 할 때도 그 있던 사건을 그대로 설명한다 치더라도 자기가 본 것이 사실이 아니게 과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침에 교통사고를 봤는데 와 너무 끔찍했어.
설명해 보라면요. 설명을 제대로 못 합니다. 뭐가 깨지 뿌리고 막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그런 말 속에서는 자기가 본 것만 과장시키고 다른 거는 제대로 전달 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 말씀하고 언주법하고 뭐가 틀립니까? 은유법은 앞에서 배웠던 비거든요. 비는 뭐 특정한 잘 모르는 사건을 잘 아는 사건을 이끌어와서 표현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건 과장된, 예를 들면 세상에 대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면요, 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할 때 니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사례를 다른 사람을 끌어와서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사필의광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문역 과언인데, 그래서 문장에는 항상 뭐가 있단 말이죠? 지나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딱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해도 풍채와 품격으로 세상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면 그 일을 설명할 때는 반드시 무슨 사례를 끌어오든지 뭐 가와서 빗대는 것이 아니고 좀 더 과장되게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요 37의 1의 1은요. 37의 1의 앞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을 쓸 수밖에 없는 문장 표현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글을 못 쓰는 까닭은요, 다른 사람이 표현하는 것을 잃었는데 나는 저렇게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글을 쓸 때 막히게 돼요. 나는 뭐 쓰고 싶은데 잘 안 써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런 것들을 과장할 수 있는 능력들이, 사물을 보는 능력들이 따라가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언준적 숭고 극천이라, 또 논협적 하불 용도라, 설다 즉 자손 천억이요 칭소적 민미 휼류라. 요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준는 높다는 얘기죠. 높다라는 말을 할 때, 높은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그죠? 높은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그 높고 요 숭자는 높을 고자 위에 산이 있죠. 매산자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산이 높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높고 높아서 극천에 하늘에 닿을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산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이걸 자꾸만 높다라는 것을 그는 일반 높다 하면은 뭐 안 높은 것 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 산은 높기가 하늘에 닿을 것 같아. 실제 하늘에 안 닿거든요. 하늘에 닿으려면 얼마나 높은데요. 그런데 하늘에 닿을 것 같다는 얘기죠. 너 키, 내 보고 한 1년 만에 봤는데 너 키 엄청 컸다. 대나무가 자라서 컸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 그만큼 안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논협. 좁은 것을 논할 때는 황하는 도자는 그룹배입니다. 조그마한 배를 용납하지 않는다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것을 표현할 때는 황하 같이 큰 강은 작은 거는 용납하지 않는다. 그건 너무 작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럼 이거는 실제적인 것을 작게 표현하는 것을, 그 크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 뭐라 그러냐면요, 그 수사법에서 향할 향자에 향대 과장이랍니다. 향대 과장. 향대 과장이라고 하고, 이 좁은 것을 표현하는 것을 작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향소 과장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식으로 표현할 때 향대 향소라 쓰는데, 옛날에 유럽 때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죠? 좁은 것을 말할 때. 비좁아서 바늘 하나 꽂을 틈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설다 많다는 것을 설명할 때는 설명하면서 자손이, 주나라 성왕의 자손을 말하는데, 자손이 1000억이다, 1000억만큼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다는 걸 표현하는데 1000억이라 표현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으면 그렇겠네 말. 이것도 과장된 표현이죠. 그 다음에 또 적은 것을 칭소 적은 것을 말할 때 적은 것을 말할 때 백성들이 가난해서 홀로입니다. 홀로 혈자입니다. 홀로 남겨진 사람들이 홀로 남아가지고 백성들이 미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아와 재난 때문에 남아있는 백성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지요. 이렇게 이것도 지나치게 작게 표현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양릉 그도 천지목이라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구릉에 양 오르려고 하는데 그 물결이 하늘에서 보인다 그죠? 하늘을 바라본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릉에 오르고 있는 물결을 하늘까지 넘친다라고 말하는 것도 지나치게 표현하는 거죠. 지나치게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문장에서 많다는 얘기죠. 도, 과, 입표저 지론. 이거는 주나라 때 병사가 죽었는데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라는 표현을 과장되게 표현해서 피가 강물처럼 흘려가지고 떠 있단 말이죠. 저가 뭐냐 하면 절구공이 방아공이 있죠. 방아공이 절구공이가 둥둥 떠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피를 많이 흘렸으면 이런 표현도 과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사수 이심 이 문장들은 이 문장들은 비록 이미 심하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기의무해라 그 뜻을 해치는 데는 해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과장되게 표현했는데 그 과장된 표현이 참 많이 죽었구나 라는 것을 표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실제적으로 적소에 적절히 썼다는 얘기죠. 다음에 볼까요? 또한 또 저자입니다. 또한 무릇 효음지추 효자용어는 부엉입니다. 부엉이 울음소리가 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어찌 반수의 숲을 속에서도 변호입니다. 그것을 좋아한다고 바뀌겠는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부엉이 소리가 흉하다고 생각하는데 반수의 숲에 있다고 해서 그 울음소리가 좋아질 리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처음부터 나쁘게 생각됐던 인식들은 아무리 좋은 데 갖다 놔도 안 좋아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과장을 할 때 처음에 그래 되어 있는 것을 옮겨가지고 억지로 과장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반수의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시경에 반수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노나라의 시경 안에 노나라에 관련되어 있는 노송을 10개를 모아놓은 시가 있는데 그 안에 보면 빈수라는 시가 있어요. 빈수가 뭐냐면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궁이라고 하는 궁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아름답게 즐겨 놀고 있는 데가 있는데 그 숲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데가 반수의 숲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는 뭐 우리로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아주 좋고 아름답게 꾸며져 있는 정원 속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안 좋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리 반수에서 가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좋다고 과장되게 표현을 하면은 그 과장된 표현은 사람들한테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쉽게 표현하면 까마귀가 우리가 흉조라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가 아무리 길조라고 설명을 해서 과장된 표현해도 다른 사람들 먹히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편적인 과장이라는 뜻이 됩니다. 보편적인 과장의 뜻을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담이지고인데 영이 주원이 성이라. 요 글자는 엿입니다. 엿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차의 맛은 원래 쓴맛입니다. 차의 맛은 단맛은 아니잖아요. 쓴맛인데 어찌 주나라 들판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단 엿처럼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맛은 안 바뀐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과장을 표현할 때는 원래에 있는 사물의 뜻이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관념 속에 들어있는 그 뜻 안에서 써야 되는 것이 완전히 반대가 되게 엉뚱한 걸 끌어와서는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향대 과장이라고 만약 표현한다면, 크게 표현한다면, 야, 너희 집이 정말 궁궐 같아 라고 표현하면 집과 관련되어져 있는 궁궐이라고 하는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궁궐 정도 되면 보통 99칸이 있는 큰 집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궐을 그러는데 오두막살이 같은 것을 연상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연상이 될 만한 것들을 떠올려서 과장을 하라라고 하는 거죠. 너희 집이 궁궐같이 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야 정상적인 과장이 되는 거예요. 자, 병 이 두 가지는 그러니까 뜻을 다음 페이지입니다. 54쪽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해석되어 있는 부분은 이 두 글은 그 뜻을 깊게 한다는 말입니다. 이 포찬이죠. 포상하고 칭찬하고 찬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뜻을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주나라 도나라 희공과 주나라 문왕의 뜻을 깊이 칭찬하고 찬양하고 포상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고의 성교식이지요. 따라서 뜻을 고쳐서 꾸민 것이라 할 수 있다. 원래의 뜻을 고쳐서 꾸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꾸민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성, 그래서 위대한 스님 공자가 소록 남긴 기록에서는 이수헌장, 모범이 될 만한 모범이 될 만한 문장을 드리고가 있기 때문에 맹가는 맹자입니다. 맹가가 말하기를 시경을 해설하는 자는 불이문해사라. 그 시경의 문장으로 하지 않으면 문장을 해치게 된단 말이죠. 그것으로서 하지 않으면 그 문장의 뜻을 해친단 말입니다. 해치게. 그래서 시경을 모음으로 삼아서 하라는 얘기죠. 또 그것으로 하지 않으면, 시경으로 쓰지 않으면 문장의 뜻도 훼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는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시경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시를 쓰는 텍스트란 얘기예요. 이 텍스트 안에 준해져 있는 것을 쓰면은 무리가 안 되는데 엉뚱한 걸 가져와서 너무 무리한 과장이나 다른 방향을 취했을 때는 그 과장된 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너무 지나친 과장이 많거나 또 너무 화려하게 꾸미려고 하다 보면 원래의 뜻과는 어긋나서 소통이 안 되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이 사물을 한 단계 뛰어 넘어가서 걸치지 않은, 아까 전에 부엉이가 소리가 좋아한데 다른 데 가서도 안 좋아지는 것과 똑같은 것처럼
억지로 끌어와서 다른 거 가와서 과장을 했을 경우에는 소통이 되지 않은 과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설명한다면 적당하게 과장하는 게 좋은 거예요. 너무 지나친 과장은 아부가 됩니다. 아부. 그죠? 적당한 선에서 끝내야 됩니다. 사장님, 오늘 괜찮으십니다. 사장님, 오늘 너무 좋으시고요. 막 이러다 보면 아부가 돼버잖아요. 문장에도 그런 아부와 적절한 과장의 절제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문장 표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똑같은 방식이 되겠죠. 그래 지나치게 아부하면 뭐랍니까? 도란이랍니다. 그러니까 문장을 쓸 때도 글로 표현되기 때문에 말로 하는 보다도 더 훨씬 더 세밀하고 정밀하게 써야 되는 것은 써야 되는 분명한 것이죠. 자, 송옥, 경차. 송옥과 경차라고 하는 사람 이름입니다. 두 사람 송옥 초나라 사람입니다. 초나라. 경차도 초나라 사람이죠. 제가 앞 시간에 초나라에는 초나라의 초사는 화려한 문체를 많이 썼다라고 제가 앞 시간에 설명을 했지요. 그래서 송옥이라는 사람과 경차라는 사람이 그런 걸 잘 썼는데 과식이 성행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 중국에서는 남방계 쪽에 남쪽에서 문이 성행하면서 그것이 과장된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일반적으로 자기 패턴을 지켜서 작품을 쓰려고 하면 괜찮은데요. 다른 사람의 작품, 다른 사람 작품 괜찮네라고 모방을 추종하다 보면요. 그 사람보다도 과장되지 않으면은 안 받아주기 때문에 계속 덧붙이게 된단 말이에요. 살을 갖다. 그래서 자기 패턴을 지키는 절제된 과장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사마상려는 그 풍조에 기댔단 말입니다. 사마상려는 그 풍조에 기대서 괴람유심, 괴자랑은 말이 어긋난단 말입니다. 어긋난 말이 넘쳐서 더욱 더 심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상려가 중국의 역대 문인들 중에서 과장된 표현을 하는 사람의 최고봉입니다. 최고봉. 상림부나 유력부, 대인부 읽어보면요. 이거 정말 완전히 너무 황당하게 황제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적절한 과장은 자기 절제를 지킬 수 있는데 지나치게 과장되면 아부가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사마상의 상림부는 황제의 그 사냥터를 묘사해 놓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작품은 보면 그 사냥터 안에는 온갖 신기한 동물들이 다 있고요. 신기한 나무, 신기한 숲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 황제 당신께서 사냥을 하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아무런 말인데 곁은 어디까지? 아이고 그거 우리로 말하면 총리까지 했죠. 총리까지. 총리까지 했어. 아무것도 없던 정말 가난한 문인이었어요. 완전히 길거리 노숙자처럼 살아갔던 놈이었단 말이에요. 그 옆 동네에 아주 탕문궁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과부가 있었어요. 그 과부집 부자란 말입니다. 굉장히 부잣집 딸이란 말이에요. 부잣집 딸인데 어쩌다가 과부가 됐어요. 18인가 그쯤 나이 때. 그 여자를 꼬시러 간다니까요. 그 여자를 꼬시는데 봉황수라고 하는 봉황음이라고 하는 시를 탁 들어갑니다. 시를 딱 들어갑니다. 지나가는 과객인데 밥 한 그릇 주소 이래 들어갑니다. 글레이처럼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갔는데 거지 같은데도 말이야. 글 쓰는 문인이기 때문에 풍채는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사마상의 얼굴은 굉장히 미남이었다고요. 그래 들어가서 은근히 이제 탁 앉아가지고 그 시를 한번 싹 없는데 봉황이라고 하는 것이 암컷과 수컷이 만나는 이야기거든요. 봉황음이라고 하는 것이. 9만리 먼 곳에 봉이 울고 있으니
황은 방에 숨어 뭘 하는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탕문군이 뒤에 딱딱 숨어가 그 노래 가사를 듣는단 말입니다. 듣고 나니까 야, 저 사람이 나를 찾아서 천리를 왔구나. 그걸 그 여자가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야반도주 하면 야반도주. 사마상녀하고 야반도주 합니다. 야반도주가 저래 딴 데 살거든요. 사는데 이제 사마상녀 뭐 아무 가난하니까 사마상 집에 와보니까 완전히 막, 응? 집도 초가집에다 찌그러진 집에다 막 엉망으로 살고 있거든. 그 기가 차서 이제 탕문군이 길거리에 나가서 술을 판단 말입니다. 술을 파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깜짝 놀라지. 어디 대재벌에 딸이 말이야. 그래서 술이나 팔고 있으니. 그래서 사마상녀를 오라 합니다. 오라.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집에 가서 편안하게 글을 쓰고 작품을 쓰기 시작해서 황제한테 그 상림부라는 시를 탁 올리니까 와, 이 황제를 위해서 이렇게 대단한 글을 쓸 수 있는 당신 누구냐 이래. 당장 나한테 될 거라. 그래가 지금 말하면 총리까지 하는 우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이 사마상녀인데 이 사마상녀가 말 그대로요. 화려한 과장된 글로서 황제를 현혹시켰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산사법하고 틀리겠어요. 네? 산사법하고. 산사에 네, 가장법은 산사법하고 좀 틀릴까요? 예, 그건 다르죠. 찬송하고 다르고 그 과장된 거는 거기에 있는 사물을 아까 전에 말했지만 있는 사물을 그대로 가져오는 과장이지만 사마상녀 과장법은 거기 있는 것을 환상적으로 지금 환타지로 그려낸 거예요. 환타지로 그려내 가지고 황제한테 붙였는데 상림부를 탁 읽고 나니까 야, 이 작품 대단하다 이래 됐는데 그 자리에 가서 황제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요. 폐하, 제가 쓴 글은 이것은 초안에 불과합니다. 초안. 초안에 불과함에 대해서 더 큰 작품을 씁니다. 더 큰 작품. 그거 더 큰 세계를 그려가지고 막 황제한테 바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런 세계에서 내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제 황제한테 마음의 자부심을 팍 심어주는 거죠. 자기가 글을 쓰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꿨던 사람이에요. 사마상녀라 원래 이름이 자기 이름이 아닌데 인상녀라고 하는 인상녀라고 문인같이 대단한 문인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름까지 사마상녀를 바꿨던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 사마상녀가 그런 표현인데 하여튼 중국에서 화려한 과장을 가장 많이 썼던 사람이 사마상녀라 생각인데 그 다음에 자기의 마음을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표현했던 사람이 구런입니다. 구런.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인 계열의 두 작가이긴 한데요. 구런은 말 그대로 자신의 심정이 안 받아주어지는 세상에 대해서 분노와 억울함 이것에 대한 진솔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종의 자기 자신에 대한 과장이라 친다면 사마상녀는 외부적인 상황에 나타날 수 있는 사물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과장되게 표현한 그런 사람이 사마상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괴이한 말이 넘쳐서 점점 심해졌단 말입니다. 그 사마상녀 같은 사람을 끝내야 되는데 사마상녀를 뒤에 다른 사람들이 자꾸 생기면요. 그 사람들은 사마상녀만큼 안 되죠. 결국. 그래서 앞에 선두에 있는 사람이 대접을 받고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 전부 다 아류를 합니다. 아류. 그 다음에 따라서 아까 상림부라고 하는 작품을 했죠. 상림원의 관사입니다. 관사를 묘사할 때 어떻게 했느냐면, 그 이제 상림부에 나오는 한 일부분입니다. 분성여 완홍 입헌이라 되어 있거든요. 헌은 난간입니다. 난간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완자는 뭐죠? 굽었다는 말이죠. 홍자는 무지개입니다. 굽은 무지개가 난관에 들어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뭐냐면 분은 분주하다 할 때 분자입니다. 분주하다. 성은 유성입니다. 하늘의 별이 분주하게 막 뛰어오면서 함께 굽어 있는 무지개가 난간에 들어온다 이랬습니다. 이 표현은 하늘의 유성이 쏟아져 내려오면서 거기에 굽어 있는 무지개가 탁 뜨고 그것이 난간에 걸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 보고
와, 대단한 환타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냥하는 사냥터가 이렇게 환상적이다. 라고 하니까 신하들에게 내세울 만한 작품 아닙니까? 적어도 황제의 사냥터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라는 식의 자부심을 갖는 거죠. 그래 황제가 그 상림부라는 시를 쭉 읽으면서 아 멋진 곳이야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종검지성 비렴여 초려 구획이다 되어 있습니다. 종검은 짐승을 쫓아서 그러니까 따르는 짐승을 쫓는 것이 풍성하고 풍성하니 비렴이라는 새인데요. 새는 실제 있는 새는 아닙니다. 이 실제 있는 새가 아니고 상림부 안에는 가상적이고 환상적인 새들, 짐승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새가 뭐냐라고 이제 저도 임금이 묻는다면 비렴이 어떤 새야라고 물으면 황제가 사냥하는 곳에만 있는 새입니다. 그 다음에 초려는 병아리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초려를 초명이라고 해서 그 메추라기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비렴이라는 신비로운 새와 메추라기 같은 것들이 함께 획 붙잡힌다는 얘기입니다. 함께 붙잡힌다. 이런 얘기죠. 실제 요 두 개의 구절만 놓고 본다면 상림의 객사에는 유성이 분주하게 흩날리면서 무지개가 굽어 있는 무지개가 난간에 걸쳐 있고 아주 황홀한 풍경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짐승들이 서로 쫓기면서 짐승들이 막 풍성히 있는데 비렴이라고 하는 황제만 있는 그런 곳에 나오는 새와 메추라기 종류들이 함께 붙잡힌다는 뜻이에요. 사냥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렇다고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양웅이라는 사람은 감천부라고 하는 부가 있습니다. 달감자지요. 천은 셈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이 단 셈이라는 뜻이죠. 감천부에 작기 여파 나머지 파도라는 뜻이죠. 우리 여파라는 말 쓰지요. 뭐뭐의 여파로 해서 하는 말 쓰지요. 여파를 참작해서 디올 것을 참작해서 괴기적 가진 옥수라 했습니다. 자, 옥수라고 되는데 옥수는 옥이라는 뜻이죠. 옥으로 된 수표라는 뜻입니다. 옥수로부터 나오는 붙습니다. 옥수로부터 나오는 진기한 것이라고 거짓으로 의탁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감천부에서 신기한 구슬을 말하려고 하는데 신기한 구슬이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옥수에서 나오는 진기한 것이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과장된 표현을 붙여놨단 말이죠. 은준극적 전추어 귀신. 자, 이제 지극하게 은이죠. 높다는 말을 할 때 극이잖아요. 극도로 높다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높다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귀신이 뒤집어져서 떨어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너무 높아가지고 귀신도 못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떨어질 것이라고 거꾸로 표현했다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반고라는 사람이 쓴 서도부에 나오는 비목이라고 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비목의 어와 서경부에 나오는 장형이 사는 서경부에 나오는 해약이라고 하는데 해약은 해신입니다. 해신은 금리 적리무 불험 그 이치를 증명하려고 했지만은 그 이치를 증명할 수는 없었고 그러니까
서도부에 나오는 그 비목어라고 하는 물고기, 그리고 서경부에 나오는 해신에 대해서 묘사는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검증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제대로 되지 못한 수식, 제대로 못한 과장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만약에 위에 열어봅시다. 상림부에서 비렴이라고 하는 새는 없는 새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없는 새를 야, 그 새가 있느냐라고 묻는 거는 과장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고, 그 새가 있냐 없냐고 안 물어보는 거는 과장이 잘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내용 자체가 담고 있는 것이 마치 거기에는 그런 신비로운 새가 한 마리 정도 있을 것 같이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마상녀는 글을 굉장히 잘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러니까 과장을 작품 안에, 내용 안에 딱 안쪽에 스며들게 만들어 가지고 표시 안 나게 과장을 딱 했을 때는 그 새가 마치 거기 있어야 될 것은 당연히 있어야 될 것처럼 느끼게 만들어 본다는 얘기죠. 근데 서경부하고 이런 데서는 뭐 희한한 비모고를 까오고 해신을 가져왔는데 이거는 야, 그게 어떤 거냐고 물을 정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못 나타냈으니까 결국 그거는 그 작품 제대로 쓰지를 못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이제 지나친 과장이 갖고 오게 되는 문제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궁식이죠. 궁극을 다해서 꾸미려고 했지만은 그 꾸미는 것은 오히려 미궁에 빠졌다. 궁극에 다 이루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제대로 표현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궁극에 다 닿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또 자운이라는 사람이, 자운은 앞에 말했던 양웅이라는 사람인데 앞에는 양웅이라 썼고 뒤에는 양웅의 호를 썼습니다. 자운이라 씁니다. 자운이라는 사람이 우려부라는 부에서 편 복비 양구론입니다. 낙수에 있는 편자는 직실 편자입니다.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편자입니다.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가죽 격자입니다. 가죽으로 다시 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죽 격대로 때리는 것, 이걸 우리 편달이라고 부릅니다. 낙수의 복비를 채찍질해서 양은 먹이 살리다입니다. 구런을 먹여 살렸다 라고 말했는데 우렵부라는 데서, 자, 요거는 이제 좀 어쨌든 고사니까 이제 필요하겠지요. 자, 이것입니다. 그 구런이 자기가 아무리 상소를 올리고 간신들한테 빠지지 마세요라고 아무리 임금한테 말했는데 임금이 못 알아들으니까 결국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모함을 당해서 유배를 간단 말이에요. 유배를 가다가 결국 안 돼가지고 낙수라고 하는데 이르러서 물에 빠져 죽는단 말입니다. 낙수가 아니고 다른 강인데 거기서 이제 빠져 죽었는데 구런이 억울하니까 그 구런을 낙수에 있는 물의 신인 복비가 구런을 구해가지고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이제 민간 신화입니다. 신화. 왜냐하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은 자꾸 살리고 싶거든요. 민간인들이. 그래서 아마 구런이 죽었더라도 낙수에 있는 물의 신인 복비가 살렸을 거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다음에 또 장영의 우렵부라는 데서 곤현명입니다. 자, 이 현명은 겨울의 신입니다. 겨울의 신. 현명, 현자는 어두울, 금을 현자에 어두울 명자지요. 검고 어두운 것이니까 겨울의 신입니다. 그래서 현명은 겨울의 신을 곤란하단 말이죠. 곤은 뭐죠? 이거는 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곤란하다니까. 겨울의 신을 살기 힘들게 했다. 어디에 가둬서? 삭야입니다. 삭. 이 삭은 북쪽입니다. 북쪽 들판에 보내서 살기 힘들게 했다라고 말했다. 이것도 이제 겨울의 신이 힘을 북쪽 들판에 가서 살기 힘들겠다라고 하는 것도 고사인데,
예, 이 이제 두 개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끌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구론을 살리기 위해서 겨울에 신까지도 저 북쪽 들판에 이제 내버렸다고 하는 그 얘기인데, 연피 낙신, 연할 때 연자는 우리 에렌하다, 가련하다는 뜻이죠.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면 되겠죠. 아름다운 저 낙수의 신인 복비가 기비 이매입니다. 이매가 뭐냐면 이매인데 어렵죠. 오늘 이자는 도깨비라는 뜻이고 매자도 도깨비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들어보면 이매망량이라는 말을 들어보면 뭐 이매망량이라 하거든요. 요 뒤에 요게 망량입니다. 망량. 한자 두 개가 이매와 망량입니다. 이매와 망량은 전부 다 도깨비라는 뜻입니다. 도깨비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뭐 어떤 도깨비인지 이매하고 망량은 좀 차이가 있는 도깨비겠죠. 혼을 빼는 도깨비 매. 어? 정신을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은 뭐 이런 뜻을 이매. 망 가둔다는 말이 되겠고, 요 양이거는 두 개의 뭐 변신수를 쓰는 도깨비 그런 뜻인데, 하여튼 그런 뜻으로 세부적인 뜻은 있지만 어쨌든 이매 망량은 전부 다 도깨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복비가 도깨비가 아니면 연피 낙신, 아름다운 그 낙수의 신은 이미 도깨비가 아니며 유차수 수사, 이 이제 현명 북극의 신도 오히려 도깨비가 아니었다. 이 허용남형, 그런데도 양훈과 장형은 허황한 말을 사용해서 형상을 남용하고 있으니 불기소호, 이것은 어떻게 소홀하게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낙수의 신하고 또 그 현명은 실제로 도깨비가 아니고 민간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마치 도깨비처럼 형상했기 때문에 앞에 말한 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는 좋은 이미지를 나쁜 이미지로 사용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대로 된 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욕하려고 한단 말이죠. 위세를 과장해서 그 사실을 꾸미려고 했지만 규자입니다. 요걸 어그러진다는 말이죠. 원래의 뜻에서 어그러진 풍자가 되고 말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안에 내용은 어려운 내용인데, 사실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표현대로 그 안에 과장된 표현이 내용 안에 잘 표현되어서 그것이 마치 실제로 없는 사물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있는 것처럼 모르게 과장을 사하는 표현은 좋은 표현인데, 원래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좋은 이미지가 갖고 있는 낙수의 신 복비하고 현명은 좋은 이미지인데 나쁜 이미지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것은 자기가 억지로 끌어오는 바람에 만들어진 표현이기 때문에 좋은 과장된 표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예, 사기꾼이죠. 예. 역대 가장 희한한 사기꾼 중에 한 거죠. 안녕하세요. 뭐 또 귀한 걸 또 나오셔가지고. 언제입니까? 6일이야. 안 되겠네. 만나요.
이사니까 이제 안동에서는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저도 같이 해. 네. 아니 선생님 어떠신지 아니 의견을 한번 여쭤보고. 아니 6일날 그때 오전에 무슨 예 2시에 수업이거든. 2시부터 3시까지 마치고 가면은 늦지 않겠어요? 다음에 봐야지 뭐. 우리 집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출석 체크를 해야 된답니다. 화면을 켜셔야 되겠네요. 교수님, 예, 예, 그 사마상녀라는 분의 예. 책이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책이 있나요? 사마상녀 우리 뭐 인터넷에 들어가면요. 네. 뭐 상림부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에 많이 있습니다. 어, 대인부도 있고. 어. 그냥 이렇게 블로그나 이런 데 올려놓은 글들이 있단 말이죠. 네, 네, 있습니다. 그 아. 사마상녀 치시면 예. 뭐 상림부 같은 경우는 뭐 언제든지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림부, 대인부 이런 거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봉황음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있더라고요. 봉황음 그거 한번 다운받아가 한번 읽어보세요. 어.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아주 멋진 글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말이 그 얘기인가요? 뭐요? 아니 사마상녀가 예, 거기까지 오기까지 가부하고 예, 탕문군. 예, 썸씽이 있어가지고 걸러 예. 넘어갔다는 그 얘기가 봉황에 있는 얘기인가요? 예, 예, 봉황음이라고 하는. 봉황음이라고, 봉황음. 봉황음. 예, 음은 읍소리다라는 뜻이 있죠. 봉황을 노래하다 이거죠. 우리말로 고치면. 화면 꺼주셔도 된답니다. 그래서 중국에는 외국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다고 말하면 중국에서는 사마상녀와 탕문군이 있다고 말할 정도로 중국에서는 사마상녀와 탕문군의 사랑을 아주 이 이야기거리로 가십거리로 삼아가지고 중국의 드라마도 그 사마상녀와 탕문군의 사랑을 드라마로 만들어가지고 상영도 하고 이랬다더라고요. 근데 그 사마상녀로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이 전부 다 미남인들 다 나옵니다. 다. 이거는 뭐 좀 그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신데렐라 그죠? 신데렐라라고 해서 뭐 이 여성이 있는 남자 한테 뭐 사랑을 하고 이런 경우가 이제 유럽식으로 한다면 동양에서는 남자가 없는 남자가 있는 여자한테 가서 사는 이런 이제 이야기 구조로 돼 있고 우리나라에 또 왜 그런 우리나라에 보면 바보 온달과 평공공주처럼 온달이 평공공주를 만나가지고 뭐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가난한 남자들을 끌어안는 모성적 적인 이야기 구조가 스토리텔링이 많은 게 동양적 이야기 방식이라 친다면 이제 서양에서는 여성이 이제 있는 남성을 찾아가는 이런 신데렐라적인 이야기 구조가 많은데 이거 이야기 구조만 이런 이야기 구조를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보고 이야기를 꾸려가도 재미있는 그 동양과 서양의 이야기들에 비교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이거는 동양과 서양의 남성과 여성의 인식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동양에서는 좀 모성적인 사랑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방면 있는가 치면 유럽에서는 남성적 부성적인 이런 것들이 강하죠. 그러면 부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남성의 권위의식이거든요. 그죠? 남성의 권위에 의해서 여성을 좌우하는 이런 형태의 구조라 치면 우리는 오히려 남성이 여성에게 끌려가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일단 모성적으로 보느냐 부성적으로 보느냐의 차이의 이야기 구조가 있다라는 걸로 봐도 동서양의 사고방식 인식 차이의 기준은 굉장히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이제 서양에서는 인어공주 이야기 있잖아요. 인어공주 그죠? 인어공주 이야기가 인어가 왕자를 만나서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인어니까
그 반인반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제 반인반수가 사람이 되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것도 남성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고 우리 잘 알고 있는 구조 중에서 백설공주라고 하는 구조도 그것도 똑같이요. 왕자가 나타나서 그 키스를 해서 사랑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그 백설로 깨어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구해주는 사람이 남성이란 말입니다. 근데 동양에서는 여성적이라는 것도 있죠. 그래서 인어공주라는 말을 유럽에서는 인식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산해경 같은 데는요 남자가 인어입니다. 인어. 예, 그러니까 인어 자체가 다른 거지요. 우리는 남자가 반인 반수인 인어란 말입니다. 산해경에는. 근데 거기서는 유럽에서는 여성이 인어 공주로 나온단 말입니다. 이런 옛날부터 구조 자체가 여성적 시각이나 남성 시각의 차이인데 제가 쭉 공부를 해오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근본적으로 동양과 서양은 인식 구조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그래서 이제 가lum빈가에 나오는 그 반인반수도 남자죠? 그걸 인도에 나오는 가령비인가요? 예, 가lum빈가. 불교에 예예 예, 예예 그 불교에는 가령비인가가 새아닙니까 새? 예. 예, 새도 그 이제 반인 반수지요. 그 반인 반수. 남자죠. 그거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구분 안 돼 있는데 험한 학생 글을 읽다 보니까 가릉빈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우리 뭐 신화적인 데서는 인도 신화에서는 남성인데도 여성적인 몸매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태로 나오는 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성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이야기의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옛 이야기 구조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당군 신화 같은 경우에도요, 하늘의 아들인 환인이 내려왔는데 결국 웅녀와 혼인을 하는데 웅녀는 환인을 끌어안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모성적인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이 이제 동양적인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대지의 신이 모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대지의 신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동양적 바탕이라고 볼 수 있고 해양 쪽에 남성적인 이런 좀 큰 구조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유럽의 신화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거는 신화를 읽어보면 원시 신화하고 썼던 신화 얘기를 적었던 데 보면은 그런 것들 굉장히 남성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유럽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그거는 좀 동양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인식적인 차이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산해경에 나오는 남자 인어 그것이 정약전에 자선어부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자선어부에도 남자 인어가 있다고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조선시대도 후기잖아요. 정약전 같으면 그때까지만 해도 인어를 남자로 생각했습니다. 조선시대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전까지. 예, 어느 날 갑자기 일본으로 들어온 외국 문물에 의해서 갑자기 인어 공주로 바뀌었던 거죠. 이거는 우리는 한국의 근대의 충격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일종의 서사 구조 자체가 굉장히 서구도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근본적인 이야기 구조의 차이점을 통해서 새로운 동양의 이야기 구조, 동양의 뭐 문학 기법들, 또 사고, 인식 이런 것들이 새롭게 좀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인어공주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신데렐라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죠. 사마상여 탕문궁 같은 경우 얘기해서 그런 게 있지만 그 사마상여 때만 해도 그 한나라 때니까 그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죠? 남아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무기력한 남성을 구해주는 여성적인 모티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는 거죠. 동양에서는.
그래서 여성적인 것을 강조했던 것이 동양적인 신화나 동양의 이야기 구조 속에서 많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의 노벨 문학상은 여성이 나오는 것이 저기 당연한 얘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조금 남았네요. 지여 기모 산해. 산과 바다. 산해라고 하는 산과 바다잖아요. 그죠? 산과 바다의 기세와 모양. 과 같은 것. 뭐뭐 같은 거잖아요. 그죠? 뭐 같은 것에 이르고, 요 기모 산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채세 궁전. 자, 궁전의 그 형체와 기세. 산과 바다의 기세와 모양. 그리고 궁전의 그 형체와 기세. 또 이 차아 계업이지요. 우뚝하게 높이 솟아있는 우뚝하게 높아 산이 높다는 뜻입니다. 높이 솟아있는 산에 그런 것을 개양한다는 뜻이죠. 올린다는 뜻이죠. 산의 모습을 표현하는 거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불꽃같이 빛나는 불꽃 희자지요. 불꽃같이 빛나고 곤황인데 이거 전부 다 반짝반짝 빛나는 모양의 뜻입니다. 다 불화자가 들어있잖아요, 그죠? 들어있는데 이게 이제 섭 같은 경우도 빛난다는 말이고, 그 다음에 요 할 때 요자도 빛난다는 말입니다. 화요일 할 때 요건 날일자 들어야 되네요. 빛광자입니다. 그런 이제 요자고, 그 다음에 요 혼자 요것도 빛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요 황자 요것도 빛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빛나고 빛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짝반짝이라고 제가 쓰거나 반짝반짝하는 그런 어떤 상황, 반짝반짝 빛나는 어떤 상황. 그리고 광채가 휘휘하게 휘자도 빛난다는 뜻입니다. 그 광채가 빛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려고 하는 것. 지금 전부 다 표현 방식들입니다. 그러면 이 산의 기세와 모양을 보고 나서 그 산의 기세와 모양을 표현하려고 하면은 과장이 더 들어가야 되고, 또 막 궁전을 보면은 궁전의 채색을 보면은 또 표현하게 되고, 높은 산을 봐도 그렇고, 또 막 빛나는 아름다운 모양을 보면 그렇고, 광채가 또 빛나는 것도 봐도 그렇고, 또 소리와 모양이죠. 소리와 모양이 급급인데 높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리와 모양이 높은 모양을 행동으로 장려한다, 펼친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소리와 모양의 높은 것을 그 운동성을 표현하려고 할 때 표현하려고 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열강은 전부 다 우리가 눈으로 보거나 확인되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할 때는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막불인 과이승상입니다. 과장에 인해서 따라서 그 상황을 이루지 않을 수 없다면, 그렇게 이루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과장의 표현에서 형상을 완성하지 않을 수 없다면 수식을 쫓아서 기이함을 얻을 수 있다 돼 있잖아요. 자, 이 얘기는 앞에 있었던 이런 상황들을 산이나 궁전이나 또 여러 가지 높은 산이나 불꽃의 모양이나 또 광채가 빛나는 거, 이런 것들, 소리나 모양의 웅장한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면 과장을 통해서 표현하지 않는다면은 그걸 또 꾸미는 말을 해서 신기하게 표현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뭐 가장 단순한 사례를 한번 들어봅시다. 산의 모양이 기세가 아주 뛰어나고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 막 처음에는 과장되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그걸 갖다가 과장된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때는 그걸 또 다른 방향으로 꾸며가지고 표현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는 걸 정상적으로
딱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장이나 수식을 자꾸 넣어서 표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지극히 당연한데 문장 속에서 그러다 보니 꾸미는 것이 기이한 방식으로 나만 하게 된다 이런 얘기겠죠. 어시 이것 때문에 후대의 그 재능 있는 작가들은 장기 협성 기세를 장려하고 올리고 명성을 옆에 낀다는 말입니다. 끼고 명성을 끼고 헌자이욕 분비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흔은 난간입니다. 난간에 올라가서 떨칠 분자입니다. 떨쳐서 날아오르려고 욕한다면 그러니까 특정한 기세를 보고 그 자기의 그 표현의 명성을 쫓아가지고 아주 막 위로 더 올라가려고 이렇게 한다면 등척이 수국보거든요. 그러면 등은 오르다는 그죠? 올라서 척 뛰려고만 하지 말고 허리를 구부리고 요 국자가 무릎을 굽히다는 뜻이에요. 무릎을 굽히든 허리를 굽혀서 걷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뭘 보면은 막 더 높이 이렇게 표현하려고 하지 그걸 깎아 낮추어서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입 휘엽 그 문장에 밝고 빛나는 것에 입 맞으려고 한다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그 문장이 밝고 빛나게 하려고 한다면 춘조 불능 정기염입니다. 봄꽃의 요 조자 아름답단 말입니다. 봄꽃의 화려함도 그 농염함 어느 표현을 불능 능가할 수가 없다. 아무리 표현해도 봄꽃의 화려함을 능가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표현해도. 그 다음에 은제외절입니다. 언어의 표현이 왜 시드는 모양이 비할 데가 없이 알맞고 적절하고 한곡 겨울의 계곡도 저 시들은 언어에 만족스럽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말은 이제 굉장히 많은 뭐지요? 숨겨진 뜻이 있죠. 자, 그러면 문장을 아무리 빛나게 하려고 하더라도 봄꽃의 화려하면 농담을 더 이상 뛰어넘을 수 없고 겨울 계곡에 그 시들어 있는 것도 어느 표현도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 아무리 좋은 표현을 봄꽃의 화려함을 아무리 과장되게 표현해도요 다 쓰고 나면은 결국 만족스럽지 않다는 뜻이에요. 저 높은 산을 표현했는데도 만족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언어의 한계랍니다. 언어의 한계. 우리 언어로서 표현할 수 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다 못한다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언어의 한계인데 거기 봄꽃의 화려함도 그 농염한 언어 표현을 능가할 수 없다. 그 말이 좀 잘못되네. 봄꽃의 화려함도 그 농염한 언어 표현을 능가할 수 없다. 그 언어 표현이 봄꽃의 화려함, 봄꽃의 화려함보다도 언어 표현이 더 과장됐다는 거죠. 언어의 한계라기보다는 언어의 과장이 지나쳤다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 기쁨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말을 나누어 표현하면은
적자 그 글자도 웃는 소리와 나란히 있고 그러니까 그 기쁨에 대해서 나누는 말로 표현하면 그 웃는 소리와 함께 그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논척 그러니까 근심입니다. 근심에 대해서 말하는 표현도 그 울음과 함께 소리가 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제 이 표현은 언어로서 표현했을 때 기쁨과 슬픔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한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나 그렇게 해서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언어적 표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진실함이 진실함이 가하단 말이죠. 그래서 떨쳐서 비체지요. 막혔다는 겁니다. 막혔던 것을 날려 보낼 수가 있다면 피고이 핵농입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한단 말입니다. 소경의 눈을 뜨고 그 기머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것. 기머거리를 놀라게 할 수 있는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진실함을 떨쳐서 쌓였던 울체를 날려보낼 수 있다면 어쨌든 막혔던 것을 뚫을 수 있는 표현은 과장된 표현에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전체적인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물의 형상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과장된 표현은 어쨌든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그 과장된 표현에서 그 웃음소리와 그 표현에서 웃음소리가 같이 묻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근심도 같이 울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적절한 과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뭐 소경도 눈 뜨고 기머리도 놀라게 할 수 있는 표현이 나온다. 이 부분은 선생님 그러면은 과장법의 예찬이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과장법의 예찬이보다는 과장을 적절하게 썼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 네. 예.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과장을 잘했을 때 어떻게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의 37.3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물들에서 막 너무 지나치게 과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에 적절하게 맞는 표현들을 맞추어서 표현을 했을 때 적절한 표현에 의해서 알맞은 표현이 나와서 여러 사람들에게 놀랄 수 있는 작품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3.7의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궁기요 수식에 있어서 궁극적인 요체는 수식에 있어서 궁극적인 요체는 그 요체는 뭐냐면 적심 곧 마음의 소리죠. 그 표현은 마음의 소리가 봉기한다 날카롭게 일어난단 말이죠. 날카롭게 일어나 마음의 울림이 날카롭게 일어나는 것이 좋다. 꾸밀 때는 마음의 울림이 날카롭게 일어난다는 게 좋다는 얘기죠. 이것도 결국 무슨 표현이냐면 진실된 표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긴 한데요. 체험이 다양하면은 그 표현에 적절하게 될 수 있는 과장법도 쓰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한 분야 한 곳이 혹시 아프면 온 신경이 거의 다가 있잖아요. 그죠? 이빨이 아프다든지 아니면 손톱 밑에 바늘이 들어갔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 온 신경이 거기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한 곳이 몰입되는 것을 과장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손톱 끝에 바늘이 찔린 것처럼 모든 것이 집중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이제 과장된 표현들이 될 것 같은데 마음의 울림이 칼끝과 같이 날카롭게 일어나는 거 좋고 과장된 것이 과길이죠. 과장된 것이 이 도리의 지나치게 되면, 과장된 것이 도리의 이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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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치게 되면, 과장된
넘어지게 되면 지나치게 되면 즉 명실양괴 두 가지가 어긋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 명실일체는 두 가지가 양 두 가지가 괴 어그러진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과장이 도리에 벗어나게 되면은 그 원래 표현하려고 하는 것이 표현과 내용이 어긋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과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리에 맞는 과장이 되어야 되는데 아까 전에 도리에 맞는 과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에서 안 벗어나는 과장, 요게 좋다는 얘기죠. 그 지나친 과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부나 다른 방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약능작시 만약에 시경과 약능작시 서지 광지입니다. 그러니까 시경과 서경에 지 밝은 종지를 넓은 종지를 참작한다면 그리고 이 이제 우리 과장을 보려고 하면 시경과 서경에 나와 있는 것을 참작해서 생각한다면 전 양마지 심패 양은 양웅이고요. 마는 사마상녀 아까 말 사마상녀입니다. 양웅과 사마상녀가 심하게 크게 했던 것을 전제할 수 있다. 잘라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텍스트로 기본적으로 삼았던 시경과 서경에 나타나는 그런 과장된 표현에 따라서 한다면 양웅이나 사마상녀처럼 한 발짝 더 나아간 과장 쪽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죠. 사과, 수식을 그 과장된 것을 사용하더라도 사과의 유절이죠. 절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장된 것을 쓸 때는 지나치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과과 길이라 했잖아요. 과과 길이. 과장된 것이 이치에 너무 지나치면은 어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과 과장된 것은 절제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수식할 때 식은 뭐 해야 되느냐면 불분모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을 현혹시키다는 뜻입니다. 현혹시키다 거짓으로 하지 않는 것. 거짓으로 하지 않는다면은 역과위지의입니다. 이건 아름답다 잘 되어 있다는 뜻이죠. 가히 잘 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 그러면 결국 여기서도 결국 뭐 시경과 서경을 모범으로 삼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사과의 유절이고 시기불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꾸밀 때는 거짓이 없어야 되고 과장을 할 때는 과장을 절도 있게 하라 이런 얘기죠. 이게 중요한데 절도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무엇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 찾아내야 되는데 유협이 제시하고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념적인 도리 아까 전에 부엉이 얘기를 했던 것처럼 여기서 나쁜 새가 다른 데 가서 좋아질 리가 있겠는가라고 했던 그 말처럼 보편적인 이치에 따라서 과장을 쓸 때는 거기 알맞은 과장인데 지나치거나 없는 것을 끌어와서 그 안에 문장 안에서 집어넣는데 마치 그것이 어떤 동물인지 검증도 못할 정도로 쓰는 과장은 옳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과장이 너무 지나치면은 비현실적인 요소가 되어서 환상적인 희한한 쪽으로 기이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절제해서 쓰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짓으로 쓰지 말아라고 하는 것은 진실되게 쓰라는 말과 똑같이요. 그래서 이 식기라 할 때 식자는 꾸민다는 말인데 꾸미는 것을 지나치게 하지 마라라는 말과 거짓을 하지 마라라는 거죠. 자기 스타일에 맞거나 직접 체험한 것을 그대로 쓰라는 얘기죠.
자, 찬왈, 찬에서 말하는데 과장과 수식은 제용, 쓰임에 따라 있다 이 말이죠. 어찌, 문, 기, 돈흠, 동금, 어찌 문장을 단속할 수, 검열할 수 있겠는가? 어찌 문장을 단속하는 데 있겠는가? 그러니까 과장과 수식은 쓰임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쓰는 것이지 문장을 단속하는 데 있지는 않다고 하는 거죠. 은필붕운, 말은 반드시 대봉이 날아오는 것처럼 운용해야 되는데 말은 그러니까 여기서 봉황이라고 할 때 붕자라고 붕을 넣은 것은 크게 표현하는 것은 맞는데 기미 홍점 그 기세가 그 기세가 점점 희미하게 되어서 기러기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과장을 하려고 하면 대붕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해대 문장 속에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는 대붕이 되어야 되는데 과장이 무서워서 기러기를 표현하지 마라라는 말이 됩니다. 도해 탐주 바다를 기울여서 진주를 찾고 이거 지금 이제 유협이 직접 자기가 이제 과장하는 방법을 우리한테 보여준 사례가 됩니다. 바다를 기울여서 진주를 찾고 경곤취염 곤륜산을 기울여서 옥을 찾고 아름다운 옷을 찾고 광이불익 넓지만은 불익 넘치지 않는 것 넓지만은 넘치지 않으면은 사치스럽지만 무점 결점이 없다 이 말이죠. 사치스러운데 결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 사람이 화려하게 막 꾸몄는데도 그 사람한테 어울리는 게 있죠. 그래 거짓이 아닌 것 같고. 근데 화려하게 꾸몄는데 어울리지 않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광이불익이 돼야 되겠죠. 넓게 표현했는데도 넘치지 않는다는 것은 뭐죠? 절제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사치스러운데도 흠집이 안 나타나게 보이는 것. 그래서 문장에도 그렇게 쓰면은 좋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째 본다면 글을 쓸 때 막 어쩌다 보면 막 자기가 신이 나서 막 내 글이 어디로 달릴지도 모르게 막 달리는 경우가 들어있겠죠. 그럴 때 글을 절제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협은 아까 전에 사마상녀의 작품을 앞에서는 굉장히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문종철 앞에서는. 그래서 여기서는 과장된 데 있어서는 유협은 사마상녀를 별로 좋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협에 의하면 사마상녀가 가지고 있는 화려한 기법은 참 좋지만 너무 지나치게 달렸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사마상녀는 그래도 그 안에 문장 안에 자기가 과장된 표현을 잘 녹여가지고 비렴 같은 그런 엉뚱한 새가 있어도 묻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잘 스무스하게 과장을 했는데 양홍 같은 사람은 일단 어설프게 과장을 해가지고 자기 옷이 안 맞는 과장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과장된 표현이 넘치지 않고 흠집이 없는 그런 과장된 표현이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뭐 글을 쓰거나 표현을 할 때 과장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돼야 문장을 끌어나가게 되고 사람들이 높은 산을 보면은 과장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또 아름다운 형체를 보면은 과장되게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여기서 이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절제의 미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그 마지막 시간으로 사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류는 사는 일이란 말이죠. 류라고 하는 것은 종류인데요. 이거는 이제
다른 옛 것을 인용해서 현재의 문장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나중에 용사에 대한 것을 설명을 좀 해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 옛 것을 인용하려고 하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사류를 인용하기 위해서 사마천의 사기에 나오는 열전을 몇 번이나 읽었다고 합니다. 몇 번을 읽고 그래서 거기 막 글 안에 글 안에 쓸 때 사마천의 열전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례들을 막 적재적소에 끌어오고 이랬던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정보를 많이 읽어서 막 이래 수시로 가져왔던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홍길주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시행만 연결해 가지고 자기 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많은 시들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인터넷에 찾아버리면 다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 네이버 씨한테 묻는 데만 익숙해 있지 자기가 직접 공부해 가지고 알려고 하는 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지식이 자기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을 계속 훔치는 훔치는 지식이 되는데 이 사료에 보면은 자기가 인용할 수 있는 적재적소에 인용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많이 공부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사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지금까지 나온 내용 중에서 앞에 나왔던 비형, 그 다음에 이 과식 같은 경우는 이제 문장의 표현 방식에 대해서 설명한다면 사료는 이제 글을 좀 더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오늘 배웠던 과식은 문장의 표현 방식에 대한 문제를 한다면 사료는 내용을 풍성하게 하는 방법이 뭔가 이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들을 만한 것이 많은 걸 또 배울 것이 많은 걸 이런 글은 읽어보면 표가 나지요. 보면 야, 이 사람 진짜 책만 읽었네라고 혀를 내두를 글들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 글들은 그 사람이 막 수시로 튀어나오는 글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음식이 배에 가득 차면은 얼굴에 기름기가 싹 도는 것처럼 머릿속에 들은 게 많으면요 문장도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윤택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글을 다음 시간에 사료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만해도 될까요? 김정희 선생님인가는 안 들어오셨네요. 어제 지난주에 들어오셨나요? 김정희 선생님 안 계시니까 질문 안 해요. 네? 407페이지에 네. 봄꽃의 화려함도 그 농염한 언어 표현을 능가할 수 없고 이것은 봄꽃의 화려함이 네. 봄꽃의 그 본질은 우리가 아무리 언어를 표현을 화려하게 하고 농염하게 해도 능가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때문에 제가 이게 어떻게 해석할까 봤는데 다시 한번 더 한번 살펴보지요. 저는 그래 봤는데. 네네 아까 여쌤이 질문을 하신 거거든요. 그 직역 그 해석해 놓은 거 말고요. 원문을 보시면 봄꽃의 화려함은 그 농염함의 정도를 능가할 수 없고라고 돼 있네요. 직역하면 이렇네요. 예. 사입 휘엽이거든요. 말에 휘 빛나고 화려하게 입 들어놓더라도 문장을 화려하게 들어놓더라도
봄꽃의 아름다움을 그 농염함의 정도를 넘어설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넘을 수 없다 그 말이죠. 봄꽃. 네, 넘어설 수 없다고 되어 있네요. 지극하면 그렇네요. 예, 이해했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네.